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오늘 66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를 좀 위로 올라가고 신라 백제 시대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선화공주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정할까 하는데 선화공주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익산 쌍릉 거기서 이제 재밌는 발굴이 있었는데 그 쌍릉 가운데 이제 큰 묘가 있거든요. 쌍릉이라는 게 능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큰 묘에서 이제 그 성인 여성이 치아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 치아가 선화공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주장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삼은 건데 뭐 임 기자 뭐 선화공주 이야기 다 알죠? 그럼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백제 30대 왕이 이제 무왕이잖아요. 어릴 적 이름이 서동인데요. 서동왕조라고 하죠. 그 신라 선화공주 이야기인데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딸이고요. 그러니까 공주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말을 캐서 팔았던 그 서동왕자가 그 어릴 때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신라 경주로 잠입을 해갖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꿰어갖고 동요를 퍼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내용이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통하고 뭐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이런 동요거든요. 근데 이제 유명한 동요잖아요. 동요치고 좀 야한데요. 정을 통한다, 뭐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날 소리죠. 뭐 그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공주님을 음해하는 유언비어 터트린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허위사실 유포죄 뭐 엄청나게 처벌받아 아마 차명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당시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동요인데 사실 내용이 사실 좀 과하잖아요. 뭐 풍기물란 뭐 아동 한테 그런 또 심한 말을 퍼뜨리게 됐으니까 성폭력죄라 그럴 수 있는 거고 큰일 날 일인 거죠. 그게 또 신라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이제 동요가 이제 대궐 안까지 계속 퍼지니까 대신들이 이제 임금한테 큰일 났다. 공주님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런 걸 거 아니겠어요. 귀양을 보내는데 얼마나 또 이 부모가 또 되면은 보내긴 보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공주의 어머니가 그 귀양 떠나는 딸한테 이제 순금을 한 마리나 전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공주는 또 귀양지에 도착하는데 서동이 살짝 마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보고서 또 눈이 맞았다 그러는데 철도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을 통하고 백제로 밀월 여행을 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공주의 부모는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뭐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뭐 저 같아도 저도 딸 둘인데 죽을 것 같은 거죠. 뭐 딸 중에 뭐 누가 그런다 그러면 상상을 뭐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뭐 길길이 날뛰었겠죠. 그러니까 진평왕 또 왕인데. 근데 이제 서동이 그 선화공주가 아까 순금 한 마를 엄마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동이 또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 말을 펄고 그래갖고. 금을 뭐 산더미처럼 모았다고 뭐 자랑을 하면서 부인이 선화공주가 갖고 왔던 금, 그다음에 자기가 산더미처럼 모아뒀던 금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용화산, 그 미륵사 뒤에 있는 산인데요. 용화산에 있는 그 사자사라고 이제 절이 있었는데 거기 지명법사의 어떤 신통력을 빌려갖고 이거를 이제 그 산더미처럼 쌓인 금을 그 장인인 진평왕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진평왕이 그걸 보고서 마음을 놨겠죠. 아 이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놈이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갑자기 이제 그렇게 사위가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또 혹했을 것 같기도 금인데. 하고요. 금인데. 그 서동이 왕위에 올라서 무왕이 되는 거죠. 뭐 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그 선화공주가 그랬답니다. 용화산 밑에 절을 하나 지어달라. 나 그래서 이제 그게 세운 절이 미륵사인데. 거의 삼국유사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절을 지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장인인 신라에게 진평왕이 사위 공사를 위해서 기술자들을 신라에서 백제로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백제하고 신라는 계속 으르렁댔던 사이인데 어쨌거나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결혼을 해서 관계가 좀 호전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어쨌든 설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그 사실 백제하고 신라는 맨날 싸우고 화친하고 뭐 그런 관계였을 거 아닙니까? 뭐 나제 동맹이라는 게 또 있는데 사실 이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우상 시절부터 이제 계속 세게 나오니까 동맹을 맺었고 그게 이제 나제 동맹으로 해갖고 이제 한강 그 유역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551년에 그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홀랑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백제는 굉장히 분기탱천해가지고 뭐 난리 하는데 그래서 이 배신감에 불타갖고 이제 막 신라 쳐들어가려다가 성왕이 또 전사까지 하고 그런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신라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다시 됐다가 네. 그러나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게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잖아요. 네. 고구려가 위에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손도 잡고 뭐 그랬던 과정이죠. 뭐 그래서 관계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그런 외교 관계의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원세였지만은 고구려가 워낙 이제 뭐 세게 달려드니까 뭐 강국이잖아요, 고구려가. 그래서 손을 맞잡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왕과 선화공주 결혼 동맹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 이제 무왕이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신라로 보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결혼 동맹 그리고 결혼 동맹의 대가로 뭐 황금을 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삼국유사의 무왕조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설화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교 관계가 어떻고 하는 건 다 추정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삼국유사 설화 자체가 굉장히 뭐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서동이 경주 시내에 동요를 퍼뜨려 가지고 연모했던 신라공주를 차지했다든지 익산에 공주를 위한 절을 세웠다든지 하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륵사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화를 가짜로 믿었던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짜 같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사실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원수 국가니까 신라 백제가 뭐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딸의 결혼을 뭐 결사반대했던 아버지 또 장인인 왕이 또 기술가까지 또 적국이었던 뭐 나라한테 보내고 그렇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해피엔딩인가요? 삼국시대판 영호남 합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또 얼마나 그 가없는 딸 사랑, 이게 부모 마음이 또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뭐 딸한테 황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딸이 뭐 고생할 것 같으니까 또 기술자까지 보내는 뭐 그런 상황. 이런 탄탄한 이야기 구조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제 1400년이 넘도록 이런 그 설화를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동왕자, 선화공주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 사랑 이야기가 단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화제가 됐었죠. 예, 아마 임 기자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인데 네, 들어왔을 때인가요? 네, 들어왔을 때인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륵사지 서탑이라고 있잖아요. 또 유명한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해체복원 상태여서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흉물스럽게 있었던 그런 그 절이거든요. 그것을 원래는 일제 시대 때인데 1915년 정도에 그 서탑이 자꾸 무너질라 그러니까 일제가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게 콘크리트로 무식하게 발라놨냐고 이제 일제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시만 해도 콘크리트 부재라는 게 굉장히 첨단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부재가 이제 외국에서도 개발된 게 그 당시에다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최첨단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첨단 기술로 복원한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게 무식한 짓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이렇게 돌하고 뭉치면은 오래되면은 그게 돌까지 이렇게 막 사그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변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벌려져 있었는데 그 서탑의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사리공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발견되는 거죠. 어떤 유물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탑을 세우면 그 안에 이제 사리를 봉안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절 탑을 세웠냐 그리고 누가 이 절 탑을 고쳤냐라는 내용을 적은 어떻게 보면 사리 봉안기를 거기다가 넣거든요. 근데 그 사리 봉안기가 나온 거죠. 글씨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 적적의 딸이고 오랜 세월 동안 선을 베풀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깨끗한 재물을 희사해서 절을 세우고 기해년, 그 기해년이라는 게 639년입니다. 사리를 받들어서 잘 모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지은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화공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백제의 최고 관등이거든요. 좌평이 16관등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 관등인 사택 적덕의 딸, 그 사람이 이제 백제 왕후인데 그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난리가 났었겠어요. 제가 당시에 그때 그 취재 기자였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루 전에 그 2009년 1월 18일 날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이 알림장이 옵니다. 이렇게 익산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뭐 선화공주 관련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선화공주가 반드시 나타났구나. 그랬죠. 왜냐하면 선화공주가 설화로만 남아 있었으니까 아 이게 유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흥분했죠. 그래서 이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설화가 증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은 그렇습니다. 반대의 이야기였던 거군요. 이 사실 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냄새를 계속 피웠습니다. 뭐냐면 발견된 명문 사리기가 삼국유사 내용과 부합된다 이렇게 이제 살짝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화가 맞구나라고 본 거죠. 근데 그럼 연구소가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 볼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륵사가 639년에 창건됐다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백제 왕비가 창건했다. 이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선화공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요. 이 명문대로라 그러면 사실은 삼국유사의 가치가 사실 훼손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이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허구가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 이제 백제 서동왕자하고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역시 거짓말이고, 또 서동여도 당연히 가공이고, 그래서 모두 소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시 학계가 요동쳤겠는데요. 예,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특히나 이제 그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선화공주하고 이제 서동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삼아갖고 이제 신전지 모시고 뭐 했을 텐데 패닉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는 뭐 창건연대가 무왕 때다. 639년이니까 무왕이 600년에 제외를 해갖고 641년까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39년이니까 말년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사실. 이건 두 가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륵사를 발굴하다 보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의 구조가 삼국유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의 구조하고 사실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삼국유사에서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륵사를 지었는데 미륵 3존상을 만들고 3개의 금당하고 3개의 탑, 그다음에 3개의 건물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 속에 작은 절이 3곳이 있었다, 3개가 있었다 이런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사라는 큰 절 안에 부처님이나 미륵불을 모시는 금당이 있는데 그 금당에 딸린 탑, 그다음에 금당에 딸린 뭐 부석 건물 이런 걸 각각 3곳을 세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는 3금당 3탑, 그리고 뭐 그거를 동쪽 서쪽 중앙에 세웠다 그래갖고 서원, 중원, 동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미륵사를 창건한 사람이 백제 왕후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선화공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좀 의미 있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미륵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3개의 작은 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의 주장, 거기서 착안을 하는 건데 뭐냐면 3개의 작은 절이 동시에 지은 게 아니다. 시차를 두고 지었는데 먼저 가운데 절, 가장 중요한 절 본원을 적고 중원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절을 적고 동쪽과 서쪽 절을 동시에 나중에 건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절을 지은 사람하고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지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사택 적덕의 딸 백제 왕후의 명문이 나온 게 미륵사 서쪽이잖아요. 서쪽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서쪽, 동쪽에 절을 세운 사람이 명문이 나온 사택 적덕의 딸 백제 왕후고, 가장 먼저 세웠던 가운데 절, 그 주인공이 바로 선화공주가 아닐 것이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 불교 용어가 난무하니까 그런 거. 쉽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국사 보면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이렇게 세트로 있잖아요. 그래서 석가탑, 다보탑 한 세트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동시에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사의 서탑, 동탑도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택 적덕의 딸 백제 왕후가 만들었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륵사라는 거는 미륵불을 모신 절이거든요. 미륵사니까 석가를 모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절은 선화공주가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미륵불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그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출연하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가운데 절을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미륵사 서탑에 나온 명문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639년에 창건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가운데 절인 중원을 옛날에 발굴했을 때 보면은
629년이라는 도장에 찍힌 기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만들기는 629년에 만들어도 나중에 기와를 쓴 거는 나중에 썼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절을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지었을 것이다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화공주가 먼저 무왕의 왕비였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절의 조성 시기가 가운데 절 그러니까 중원, 그 다음에 이제 동서원 뭐 이렇게 순서라 그러면 그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면 무왕의 제2기간이 41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를 치면 42년인데요. 그러니까 무왕 왕후가 과연 그러면 한 분이었겠냐? 뭐 옛날에 왕조 시대인데. 그래서 무왕의 첫째 왕후가 선화공주고, 뭐 두 번째 왕후가 이제 사택적덕의 따님, 두 번째 왕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사 서탑, 즉 서쪽 절에서 출토된 명문은 사택적 이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사택적덕의 따님이 발원을 해서 조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건립을 한 중원은 선화공주가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서탑에 아까 얘기했던 사리기의 명문은 나왔잖아요. 근데 중앙탑, 가운데 탑하고 동탑 명문 사리기는 사실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거나 무너져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죠. 계속 궁금했는데 그 사택적덕의 딸이 백제 왕후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사택적덕은 어떤 가문이에요? 이 백제는 대성 8족이라 그래갖고 큰 성, 8개족. 우리로 지금을 따지면 김이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가장 번성했던 백제 성신 8가지가 있습니다. 진씨, 해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목씨, 백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제를 이끈 그 8대 귀적성이다 일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성들이? 뭐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뭐 국씨는 뭐 있나요? 그러니까 나라 국씨니까는요. 나라 국씨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진씨나 해씨나 진씨도 이게 그 참진자거든요. 해씨도 이게 푸를레자기 때문에 이게 뭐 그게 그러고 다 뭐 나머지는 뭐 거의 없는 거죠. 종족을 감췄는데 아마 이 백제가 사실 패망한 나라잖아요. 그랬을 것 같고 고구려 발해성도 사실 없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발해성이라는 게 대시 아니에요. 그 왕족이 대조인데 고시도 있다 그러는 건데 사실 뭐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성들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네요. 신라로 통일됐으니까 그리고 신라의 외손들이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니까 고려 때부터 이제 그 성씨가 창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번성을 했으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백제 대성 8족 중에 사택씨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사택씨가 이제 사씨인데요. 그 사택씨 혹은 사탁씨라고도 하는데 중국식으로 우리가 단일성으로 표기할 때 사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8대 성을 거론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사씨를 거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씨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김씨가 아니었을까,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씨는 원래 백제 사비 시대, 그러니까 부여 그때 가장 번성했던 성씨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택씨가 사실 백제가 성왕 때 부여로 천도할 때, 그게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도왔다 그러는 건데 이 사택 가문의 활동 근거지가 사비 지역이어서 사실 당대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택 왕후는 아버지 사택적덕의 후광으로 왕비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마 사택 씨가 왕실의 외척이 돼가지고 무왕의 익산 천도를 이제 천도를 했는데 그 천도를 물심양명으로 도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제의 마지막 시대를 사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삼국유사나 사기에 이런 데는 천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0세기쯤의 자료,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자료인데 관세음 응엄기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기사가 발견되는데 뭐냐면 백제 무왕이 정관 13년, 그러니까 당나라 정관 13년이니까 639년이거든요. 지모밀지 지금의 익산으로 천도에서 사찰을 경영했는데 그때가 이제 639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익산 천도설은 정설이에요? 아직은 뭐 이 삼국사기 등에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정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익산이 백제 무왕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백제 멸망 후에 661년인데 660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태종무열왕이 죽었는데 삼국사기에 아주 희한한 내용이 실립니다. 뭐냐면 대관사의 우문물이 피가 됐고 금마군, 그러니까 익산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넓이가 5보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대관사가 익산 왕궁리에 이제 석탑 부근에서 출토된 기와에 이제 나오는 명문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관이 이제 익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탐북 통일을 이룬 태종 무열왕의 죽음을 알리는 이변이 왜 하필이면 익산에서 일어났나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 백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던 상황에서 예. 그 근거지에서 이 태종 무열왕의 어떤 그 이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국의 그 아주 예. 이변,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이변이 나타났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익산에 또 유달리 도읍짐을 암시하는 지명이 많습니다. 그 보면은 그 미륵사가 아까 뭐 있다 그러지만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무왕과 선화공주의 부부묘라고 그랬던 쌍릉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명에 왕궁리라고 있거든요. 그 왕궁리가 결국 도읍지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넓은 도읍지 같은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5층 석탑 유명하잖아요. 왕궁리 5층 석탑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석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익산은 과연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걸까요? 학계에서는 이제 무왕 시대의 수도는 이제 기록한 대로 사비, 그러니까 부여가 맞다. 그리고 익산은 뭐냐 그러면 최소한의 별도 혹은 지금의 뭐 행정수도, 그 세종시 같은 뭐 그런 네. 거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걸 정도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무왕은 익산에 이런 행정수도를 세웠을까요? 예, 뭐 무왕이 600년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말을 캐다 팔았던 그 뭐 익산에 미륵사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수도를 세웠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뭐 제기하고 있는 거죠. 선화공주는 그럼 왜 미륵사 건설 설화의 관련 인물로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삼국유사의 탑상이라는 데 보면은 미륵선화라는 그런 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네. 나옵니다. 이게 그 이 진자 스님이라고 있는데 신라에 예. 화랑으로 변해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니까 꿈에서 야 너는 그러면은 그 웅진에 가갖고 수원사라는 데 가서 미륵선화를 찾아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미륵선화의 선화가 선화공주의 선화랑 같아요? 사실은 뭐 미륵선화의 선화는 선화공주의 선화랑 한자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미륵과 관련되는 게잖아요. 나오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미륵선화처럼 미륵의 화신이 되어갖고 미륵이 나타나는 미륵사를 네. 건설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사회 동요가 요즘 동요하고 달리 역사적 사건을 예고한다 이런 그 학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와 서동왕자 이야기 담은 서동요 이것이 백제 미륵사 창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미륵사의 경우 백제 왕후가 세운 절하고 선화공주가 세운 절하고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미륵사 아까 얘기했던 중원 선화공주가 세웠을 가능성이 있던 예. 중원이 629년에 10년 전에 뭐 세웠을 것이다라고도 보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직후에 무왕이 아들 풍장을 외에 인질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게 그로부터 3년 뒤에 무왕의 맏아들인 의자가 태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왕의 즉위가 600년이라고 하셨는데 633년이면 되게 늦었네요. 태자를 왜 이렇게 늦게 세운 걸까요? 그 이제 의상언쟁이 많은 거죠. 왜 그리고 무왕은 다른 아들인데 풍장을 왜 보내고 나서야 의자를 태자로 삼았을까? 이 대목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격변기에 사택 씨가 가문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사택 가문의 왕후가 이 격변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10년 사이에 미륵사 동서탑이 건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사택 가문이 금방 몰락을 한다면서요? 방증 자료가 있는데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642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미륵사를 뭐 세운 게 639년이니까 3년 뒤죠. 거기 보면 백제의 국주모가 죽자 의자왕은 동생 풍장의 아들과 외사촌 형제들 포함해서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국주모가 바로 사택 왕후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주모는 바로 이제 그 미륵사 서원 서탑의 발원자이자 사리봉원기 명문에 나오는 사택적득의 딸 백제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잖아요. 의자왕이 임금에 오르니까 641년에 오르니까 이 국주모의 가문을 이 국주모가 죽으니까 그 가문을 추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의자왕이 평소 외가 측에 불만이 많았다,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알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의자왕이 좀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 국주모를 미워해서 이제 그 가문을 쫓아냈다는 건데
혹시 이 백제 왕후가 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 무왕의 둘째 부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의자왕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니까 이게 뭐 사택 왕후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고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이 오르니까 이제 당시에 사택시 가문을 완전히 추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왕의 첫 번째 왕후가 선화공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모르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 처음부터 미륵사 창건에 밑그림을 그렸다. 왜냐하면 네. 이제 가운데 절을 세웠으니까 중운의 발현자가 이제 선화공주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선화공주가 죽으니까 무왕이 당시에 세력가였던 사택 가문의 딸을 이제 왕으로 맞았고 그 왕후가 미륵사의 서원과 동원을 또 만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추정들이 가능합니다. 여하간에 그 미륵사 서탑에서 발견된 명문 사리 봉안기 때문에 다시 학계가 막 줄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펴느라고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짜 아니냐, 뭐 이게 판명이 됐다라고 소설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가 갈수록 이제 뭐 선화공주는 무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네, 뭐 이렇게 나오고 선화공주가 미륵사의 원래 주인공이었네, 그리고 뭐 왕후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권세를 얻고 왕비가 돼갖고 미륵사 동서탑 포함해 갖고 이제 뭐 금당 세우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터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선화공주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신화는 깨지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 선화공주 이야기가 가짜라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35년간 뭐, 믿어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확한 사실 딱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네. 살아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가 하나 남았냐? 그래서 익산에 남아있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쌍릉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일제시대 때 이제 조사가 됐었는데 그 구조가 이제 거기가 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쌍릉이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다라고 추정했던 곳이거든요. 그 무덤이 왕릉급은 맞아요? 그랬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을 보면 일본산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 금성이 백제 문영왕릉 뭐 관에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덤 구조가 이 백제 왕들의 무덤이 이제 모이는 것이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쌍릉은 왕릉급 무덤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 쌍릉의 발굴 결과가 나왔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까 뭐 쌍릉 가운데 무왕묘라고 했던 큰 묘. 네. 거기서 이제 의외로 그 2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보이는 그 치아가 나왔거든요. 4점이나 나왔는데 네. 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고 성인 여자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왕묘에서 여자 이빨이 나왔다는 거면 누구예요? 뭐 알 수 없는데 아까 뭐 처음에 모두 얘기했지만 그게 뭐 다시 선화공주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 무덤이 뭐 이 선화공주 무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죠. 그럼 증거가 있어요? 무덤 안에서 이제 뭐 신라계통으로 보이는 토끼가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유력한 증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무덤 주인공이 최소한 이제 왕족급 이상인 건 맞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성인 여성 치아가 나온 무덤이 아까 얘기했듯이 쌍릉 가운데 큰 묘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묘는 사실은 무왕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 대왕릉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작은 무덤은 또 뭐냐? 소왕릉이라고 했던 그 무덤은 또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선화공주가 여왕도 아니고 또 무왕보다 무덤이 클 리가 없으니까 그럼 무왕릉은 어디에 있고 소왕릉은 누구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뭐 부여에 묻혔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는데 뭐 사실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 계통의 등장이 나왔다 이걸 하니까 그것도 사실 모호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요, 그게? 그 제가 이한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등잔 안에 그림이 가득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 치아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마 시신을 이렇게 비쳤던 것 같아요. 그 등잔인 거죠. 아무리 뭐 신라 공주였기로서니 등잔까지 뭐 신라자로 썼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등잔이 또 신라 계통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또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토론이 벌어져야 되겠네요. 이 사실은 뭐 고고학 유물이 좀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의문점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명문이 나오면 이상하게 애매하게 나와갖고 굉장히 또 헷갈리게 만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학계가 사실 애간장에 넣었고 오히려 더 오리무중. 그래서 아주 토론만 뭐 더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2009년에 또 토론이 벌어졌으니까 또 몇 년 만에 7년 만에 다시 또 토론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또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공주님 어디 계십니까? 확실하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한번
해야 될 텐데 선화공주님 참 나타나기 힘드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